이것은 콜드 카드의 문제이지 다른 콜드 월렛의 문제는 아니다. 콜드 월렛이 더 안전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깨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비트코인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 생태계, 비트코인 투자자를 강타했던 콜드카드 해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드카드 해킹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비트코인의 셀프 커스터디, 자기 수탁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수탁하는 셀프 커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지난주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연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모닉이라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니모닉을 생성하기 위해서, 니모닉은 우리의 기억을 돕는 기술 또는 장치를 니모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의 시드를 생성하는 재료이자 나중에 비트코인 지갑을 복구할 때 쓸 수 있는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것을 니모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니모닉이 12단어에서 보통 24단어로 니모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쓰시면 12단어가 많습니다. 그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2단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처음에 이 니모닉을 생성하기 위해서 난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작위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그 무작위의 숫자를 가지고 특정한 계산식을 거쳐서 이제 니모닉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해시해서 단방향 함수로 계산을 해서 2048에 엄청나게 계산을 돌립니다. 그래서 생성된 값을 다시 한번 또 단방향 함수로 돌려서 만들어지는 512비트의 데이터 중에 앞에 256비트가 개인 키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56비트는 이제 체인 코드가 되는 거죠. 그 개인 키를 타원 곡선 암호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공개 키를 만들어냅니다. 공개 키를 다시 단방향 함수로 계산해서 주소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특정한 방식을 적용해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련의 과정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니모닉입니다. 그런데 이번 콜드카드 사태에서는 이 니모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엔트로피 생성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콜드카드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자, 원래 128비트의 무작위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사위를 100번을 굴리든지 아니면 10진수를 무작위로 계속해서 긴 자릿수를 써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공식이나 계산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사위를 100번 굴려서 그때마다 나오는 값을 적어서 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니모닉의 암호성, 보안성을 위해서 이 엔트로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무작위성. 우리가 주사위를 100번 굴려서 그 숫자를 입력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치가 대신해 줍니다. 장치가 대신해서 우리가 주사위 100번 굴려서 매번 나오는 1에서 6의 숫자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의 무작위성을 만들어주는데 그 100번 하면 128비트의 무작위, 무질서죠. 엔트로피가. 무작위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콜드카드 사태에는 실제로 이 128비트가 아니라 약 40비트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무작위가. 나머지는 시리얼 넘버, 이 콜드카드의 시리얼 넘버하고 콜드카드 제조사 내부의 시계를 데이터로 써서 이 엔트로피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최초 엔트로피 생성이 시리얼 넘버하고 내부 시계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막 돌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의 128승의 계산을 해야지만 되는 것을 2의 40승 수준으로 계산의 난이도가 줄어든 거죠.
거죠. 왜냐하면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시리얼 넘버도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뭐 연도가 있고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분석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제품의 시리얼 넘버하고 내부 시계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품 결함, 펌웨어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콜드카드 기계를 움직이는 이 안에 펌웨어가 있는데, 그 펌웨어 결함으로 실제로 무작위 데이터를 만들어서 무작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니모닉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작위 데이터의 무작위성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이런 규칙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뭐 내부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알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니모닉을 유추해낸 거죠. 그래서 니모닉을 유추하면 그 니모닉으로 계산을 해서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소라는 자물쇠에 해당하는 열쇠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니모닉을 계속해서 계산해서 주소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럼 그 주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잔고가 있으면 내가 이미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모닉 자체 생성을 위한 엔트로피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해커가 꽤 높은 수준의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2의 128승 같은 불가능한 난이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2의 40승의 계산만 하면 니모닉을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개인키로 주소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주소에 들어가서 일일이 비트코인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지갑이라면 그 지갑일 확률은 매우 낮죠. 2의 40승분의 1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지갑이 실제 니모닉과 일치할 확률은 2의 40승분의 1이고, 그것을 엄청난 용량의 성능의 컴퓨터로 계산해서 실제로 그 지갑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이 있는 지갑을 찾아냈고, 그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낸 것은 니모닉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서 이동을 시켰다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그것이 지금 피해액이 뭐 8천만 달러 수준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8천 개가 넘는다. 그래서 이 기계 자체를 움직이는 펌웨어 결함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의 첫 번째 출발은 엔트로피의 무작위성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단방향 함수 이런 것으로 보안성을 만들고 있는데, 애시당초 니모닉을 생산하는 무작위성을 만들어내는데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아무리 보안이 강해도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이번 콜드카드 사태는. 이 무작위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NG하고 RNG가 있습니다. 자, TRNG는 칩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RNG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TRNG는 전기적 노이즈, 열 잡음, 우리가 콜드카드를 갖고 있다. 하드웨어 월렛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콜드 월렛을 갖고 있으면 그 콜드 월렛이 위치한 주변의 물리적 환경 정보가 있습니다. 소음도 있을 수가 있고 온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 현상을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TRNG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 현장의 물리적 현상을 엔트로피 삼아서 256비트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누구도 계산해서 얻을 수가 없죠. 엔트로피가 너무 높습니다. 이 불규칙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재현이 불가합니다. 이게 콜드 월렛의 보안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칩을 쓰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무작위성, 난수를 생성하게 되면 반드시 초기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기적 노이즈나 잡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원천 데이터로 쓰지 못하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현재 시각이라든지 뭐 일련 번호라든지 뭐 이런 초기 입력 값이 있어야지 이 초기 입력 값을 돌려서 256비트의 난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콜드카드 사태는 TRNG가 내장돼 있는 그런 콜드 월렛이었습니다. 이 칩이 있었는데 이 칩이 작동해서 이 난수, 엔트로피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난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난수의 그 정보 양이 무작위성이 128비트가 아니라 40비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할 수가 없지만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갖고 무자비하게 돌리면 결국 주소
와 개인키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일일이 다 대입해서 들어가서 실제로 비트코인인지 확인을 해보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콜드 월렛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 TRNG를 생성하기 위해서 콜드 월렛을 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생성 자체를 물리적 현상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트로피가. 그리고 콜드 월렛은 에어갭 방식을 쓰게 되면 인터넷과 접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취될 일이 없죠. 해커가 인터넷에 접속이 안 돼 있는 기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우리의 핸드폰이나 컴퓨터하고 망을 통해서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QR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접속을 하게 되면 해커는 이 콜드 월렛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콜드 월렛의 보안성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은 애시당초 시드를 만드는 엔트로피 자체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커가 이것을 간파하고 내부 정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간파했든지 이것을 무작위한 계산법을 써서 개인키하고 주소를 알아내서 탈취를 한 현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콜드 월렛은 이 TRNG 방식을 쓰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콜드 카드 제조사의 펌웨어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왜 몰랐느냐? 이 제조사가 이 콜드 카드가 비트코인 온리 지갑이고 또 에어갭 기능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그 회사를 믿고 제품을 썼던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콜드카드라는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펌웨어의 결함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픈소스였으면 외부에서라도 누군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콜드카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5년 동안. 그래서 해킹이 발생하고 나서야 콜드카드 제조사 측은 이 난수 생성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수 생성에 결함이 있으면 그 나머지 보안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기초가 허술하기 때문에 니모닉이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니모닉에서 개인키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와 주소를 만들어내는 암호학적인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개인키를 만들 수 있는 시드의 재료가 되는 니모닉을 해커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뚫린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TRNG가 만들어내는 엔트로피는 누구도 복제하거나 재현할 수 없다. 라는데 이 TRNG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콜드카드의 시각, 그 내부 시계와 시리얼 넘버로 엔트로피 난수를 생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콜드카드의 문제이지 다른 콜드 월렛의 문제는 아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드카드가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이었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개인 지갑이 거래소 지갑보다 안전하다. 또 개인 지갑 중에서 핫 월렛보다는 하드웨어 월렛인 콜드 월렛이 더 안전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깨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콜드 월렛도 이런 제조사의 결함, 엔트로피의 결함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보안성이 아주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월 31일에 7만 4천에서 7만 3천 아래로 한 $1,00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당연히 하드웨어 월렛에 대한 신뢰, 콜드 월렛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콜드카드 사용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서 다른 지갑으로 지금 다 옮기라고 해서 옮기고 있고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핫 월렛, 콜드 월렛은 안전한가? 이런 해킹의 사각지대에 혹시 놓여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 월렛을 만드는 커뮤니티, 또 유지하는 커뮤니티와 제조사가 있는 그런 월렛이라면 모두 보안 점검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펌웨어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해킹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보안적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전부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콜드카드는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이드나 트레저 같은 다른 제품으로 콜드월렛을 사야지 옮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콜드월렛을 쓰려는 사람들은 콜드카드 자체는 어쩌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긴 하지만 오픈소스입니다.
또 스페로 같은 지갑도 오픈 소스이죠. 그래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 주도형 오픈 소스냐 아니면 기업 주도형 오픈 소스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픈 소스형 지갑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 비트코이너들, 또 비트코인 코어 참여 개발자들의 검증을 상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발견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콜드카드 사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엔트로피가 뭔지, RNG가 뭔지, TRNG가 뭔지, 니모닉이 뭔지, 니모닉이 뚫리면 왜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단순히 콜드 월렛을 사서 원리보다는 사용법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사용법을 넘어서 원리까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생길 수가 있죠. 니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정보 수요, 교육 수요가 올라갈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악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콜드 월렛 간의 이동이라든지 핫월렛 간의 비트코인 이동도 보안성이 약한 쪽에서 더 강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입니다. 대체적으로 또 부정적이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프레질이 우리가 상자 포장할 때 깨지기 쉽다 할 때 프레질이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깨지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을 안티프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안티프레질, 비트코인도 안티프레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비트코인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콜드카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엔트로피가 부족할 수 있다. 엔트로피 부족은 펌웨어의 오류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부족하면 니모닉 자체가 위험해진다. 니모닉이 위험해지면 나머지 그 뒤에 단방향 함수 같은 보안성, 암호학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 라는 게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 비트코인 생태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강화되겠죠. 이 엔트로피가 정말 128비트의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는 128자리의 바이너리 이진수로 돼 있지만 실제 무작위성은 40비트 이하 수준이어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무작위성인지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펌웨어의 결함을 사전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엔트로피의 무작위성을 계산해서 이 무작위성이 충분한지, 엔트로피성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많은 보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기준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RNG는 쓸 때 이 RNG가 어느 정도 엔트로피를 갖고 있는지 검증해야 된다. 혹은 RNG는 쓰지 말고 TRNG를 쓰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검증을 해서 앞으로는 엔트로피에 대한 보안 체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을 사서 자기 수탁,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엔트로피로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내는 무작위 정보, 엔트로피로 그것을 계산해서 11비트씩 잘라갖고 니모닉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니모닉부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에서 니모닉을 만드는 과정이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프론트엔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것은 니모닉이었습니다. 근데 니모닉을 만들기 이전에 엔트로피가 있었고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단방향 함수를 써서 거기에 붙여서 그걸 쪼개서 니모닉을 만든다라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생태계 전반적으로 엔트로피부터 니모닉에서 개인 키와 공개 키와 주소가 이 만들어진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 특히 엔트로피에서 니모닉으로 가는 과정은 앞으로 모든 콜드 월렛 회사, 핫 월렛 회사가 반드시 보안성을 강화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준이 높아지겠죠. 과거에도 마운트 곡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셀프 커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각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FTX 파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콜드카드 사태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트코인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보안체계로 나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안체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와 그런 합의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이게 취약해지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구조로 간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취약한 존재들, 취약한 대상 깨지지만 이 안티프레질은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콜드카드 사태를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크립토커런시, 에셋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드카드 사태로 인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기회에 엔트로피가 정말 무작위성을 갖고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들은 일제히 다 확인을 할 거잖아요. 콜드 월렛 제조사들은 일제히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자기네들의 엔트로피 생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힐 겁니다. 그럼 이미 그 콜드 월렛을 쓰고 있는 분이라면 안심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콜드 월렛을 새로 구매하거나 콜드 월렛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보안성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 엔트로피의 무작위성에 대한 보안 수준이 확인된 콜드 월렛을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의심스러우시면 그냥 거래소에 두시면 됩니다. 이번 콜드카드 사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비트코인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콜드카드 사태가 자기 수탁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기관 수탁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더 커지게 할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드카드 맡기는 것보다 그냥 업비트나 빗썸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네. 그 의견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기 수탁이라고 해서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 맡기지 않고 기관 수탁을 하지 않고 자기 수탁을 하는 이유는 해킹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이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위험은 이번 콜드카드 사태에서 보듯이 콜드카드 자체, 콜드 월렛 자체의 결함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게 자기 수탁하는 분들 전체에 대한 피해는 아닙니다만 그거 보고 이제 놀라신 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기관 수탁이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내가 금융에 대한 내 돈에 대한 자기 주권에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해킹으로 인한 탈취 우려가 더 크냐에 따라서 자기 수탁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기관 수탁이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옮기는 데 대한 어려움과 불편함, 마찰이라고 하죠. 자기 주권을 실현하는 데 마찰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해킹당하거나 아직 국내 대형 거래소가 아니면 정부라든지 국가 경제 상황, 대외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중대한 제한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일정 금액 이상 출금 금지, 이동 금지 이런 제한이 아직 세게 걸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거래소에서 그런 검열 저항성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상황을 아직까지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만약 한 번이라도 전쟁이라든지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비상경제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국가가 거래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비트코인의 이동이라든지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셀프 커스터디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셀프 커스터디 해야 된다. 아주 소량이라도 셀프 커스터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나 다 무조건 셀프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기 주권에 대한 의지, 생각,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도
보유하고 있는 수량, 전체 재산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어떤 포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수탁을 결정을 하셔야죠. 극소량을 갖고 있거나 기술적인 이해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까지 모조리 자기 수탁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기 수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닙니다. 내가 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Not my key, not my coin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될 수 있다. 그것이 자기 주권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자기 주권, 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에 끌렸고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자기 수탁을 하는 게 맞죠. 그것 때문에 끌렸는데 기관 수탁을 해놓으시면 자기 주권성은 매우 사라집니다. 앞서 많은 댓글 사례도 보셨다시피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해야지 정상인데, 그것을 살 때는 아무런 소명 요청이 없다가 내 지갑으로 옮길 때만 소명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수탁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시고 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의지, 자기 주권에 대한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기 수탁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고 온라인 강의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오프라인 강의를 열어서 제가 자기 수탁을 직접 하시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10여 분 정도가 제가 댓글로 의향을 남겨주신 분이 한 1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채널에서도 교육받고 싶다, 지방인데 하루 만에 가능한가요? 하루 만에 가능하죠. 한다면 이론 강의와 실습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소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이제 소수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코칭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도 10분 아니면 한 6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공기님도 교육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프라인 강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채칠님께서는 소수정예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가르쳐 준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시도를 했지만 포기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했다고 다른 사람도 무조건 쉽게 했다,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한테까지 무조건 자기 수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분은 자기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벽이 있어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기 수탁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죠. 이미 온라인으로 콘텐츠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거 찾아보고 공부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들, 장벽을 느끼거나 혹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일단 이론과 실제 자기 수탁 방법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실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자기 수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필요하신 분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의향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 강의 참가 신청한다는 의견, 마리네로 님도 오프라인 강의 강습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분도 셀프 커스터디 배우고 싶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돈인데 출금 신청하고 머그샷까지 당해봐야 이 거래소 거는 내 돈이 아니구나 하지, 한번 경험을 해보신 모양이네요. 업비트에서 머그샷 사진뿐만 아니라 통장 내역을,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고 통장 내역을 보내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상 징후가 포착됐는데 그 이상 징후 포착이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대나무향님께서는 셀프 커스터디 필수입니다. 거래소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000시간 프로젝트 참여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클리핑된 영상에도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고요. 자기 수탁 셀프 커스터디 강의가 필요하신 분 역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